안녕하세요. 카카오은행사 안호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금 세무 조정하실 때 좀 실수를 많이 하실 것 같은 거 그거 제가 한번 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찝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접대비로 제가 알려드렸던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영상이라는 게 계속 이제 새로운 분들도 계속 봐주시기 때문에 했던 얘기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했던 얘기를 또 하더라도 조금 양해해서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괜찮은데 뭐 전기 조서라든지 아니면 타 조서, 타회사 조서 등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엑셀 백지에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셔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고 하면은 저는 일단 관련 법령을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대손충당금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서 조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3단 보기를 일단 켜뒀습니다. 일단은 켜둔 부분은 일단 법, 영칙 해서 3단 보기라고 하고 법에서 이제 제 119조에 의해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계에서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 성격의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쉽게 말해서 일부 어느 정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부분을 좀 충당금으로 쌓아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쌓아둔 다음에 실제로 그 채권이 좀 제각이 되어야 된다거나 좀 돈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어서 좀 이렇게 떨어야 한다고 할 때 바로 채권을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를 하는 상계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세법상으로 어느 정도의 대손충당금도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대손금도 세법상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는 어떻게 보면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해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 이제 뭐 자산 건전성 평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못 받을 것 같은 거를 좀 미리 비용을 처리하는 게 대손충당금이고 그걸 일부 세법에서도 조금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계가 대손 충당금을 쌓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세법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회계상 이것을 채권을 이제 떨어지면서 또 비용 처리를 했을 경우에 또 이거 세법도 바로바로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도 열거된 대손 사유가 있고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만 세법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선 충당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회계랑 세법이 조금씩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대손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손 충당금은 생각보다 또 간단하거든요. 그 한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데 이제 대손금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한 번씩 조금 이렇게 어사인을 맡겨봤을 때 실수하는 부분들이 꼭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고, 죄송합니다. 실수를 많이 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법을 먼저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송금불산입.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랑 동일하게 이거 해수할 수 없는 걸로 동일하게 판단을 했을지언정 같은 사업 연도가 또 아니라고 하면은 손익 귀속 시기가 또 차이 날 수 있겠죠. 네, 손익 귀속 시기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도 미리 읽어볼게요. 제 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 보증 그리고 가지급금 이거는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 제1항에 따라 송금에 산입한 대송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대손으로 세법상 송금을 인정받았던 채권이 이후에 조금 돈을 돌려 변제받을 수 있겠죠. 받을 수 있으면 그때는 과거에 비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돌려받을 때도 수익 처리를 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송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송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걸 이제 해야 하냐면은 자, 대송금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대송금 엑셀에다가 간단하게 세법상 정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송금에 산입한다. 네,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보기 편하도록 셀을 세팅한 다음에 네, 윤금선은 저는 좀 지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송금의 정리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어떤 거냐고 제가 했죠? 네,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언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어느 사업연도에 또 대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해야 될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회계에서 이제 갖고 와야 될 텐데, 보통은 이제 대송충당금하고 상계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미제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채권을 대송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대송충당금이랑 상계 처리를 많이 합니다. 대송충당금의 증감 내역을 먼저 정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 감소, 증가, 기말 이렇게 있고 대송충당금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리드표를 좀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는 어떻게 회계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어디서 갖고 오시냐면은 제가 메모를 해드릴게요. 손 총당금 명세에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명세를 참고하시면 되고 명세로 어떻게 좀 확인이 안 된다 하면은 대손 총당금 원장을 갖고 오셔가지고 원장은 전표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에 대한 회계 전표가 어떤 것들이 이제 이번 사업연도에 입력이 되었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장을 보면. 그래서 이 명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 담당자들이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명세가 조금 업데이트가 미완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장을 직접 받으셔가지고 대송충당금 증감을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송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거는 대송충당금 감소를 봐야 됩니다. 네, 감소를 봐야 되고 이 감소 내역을 갖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소 세부 내역, 대송충당금 감소 세부 내역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채권들이 이제 재각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감소를 통해서 이 재각 내역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각 내역 부분 재각 내역 해서 쭉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별도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이 제각에 대해서 세법상으로도 제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걸로 받아들여 주는지 또는 아니면은 좀 세법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인 건지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시행령을 좀 더 읽어보면서 좀 판단하도록 할게요. 자, 시행령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송금불산입입니다. 자,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1호부터 몇 호까지 있냐면은 좀 많습니다. 13호까지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사실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보다 보면은 좀 자주 쓰이는 각호가 있고 좀 흔히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열거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다 보면 익숙해지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리고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렇게 소멸시효 세트 4개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4개 이렇게 들어가고 다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네. 그러니까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회생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서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이 떨어지면서 이 채권은 이제 쉽게 말해서 회수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재각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5회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 조정을 받아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이건 자주 경험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으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그리고 다음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무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호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네, 말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많아요. 자, 8호. 이 8호가 진짜 자주 나와요.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가 파산됐거나 강제 집행당했거나 형 집행됐고 사업이 폐지되고 사망 또는 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됐을 때 그럼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엄청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음으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그래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네,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그리고 9회2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이하 2호에서 외상 매출금 등이라 한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등 이렇게 있고, 다음 10번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 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작은 채권, 금액이 작은 채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 등 채권 중 다음 강목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르는 가로권을 생략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다음 강목 채권인데 금융감독원장이 기재부 장관 협의하에 정한 대손 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이 감옥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 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산한 것. 자, 이 12호도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이 12호도 금융회사를 만약에 이제 나가실 기회가 많이 생기신다면 금융회사의 대부분의 대손금들은 이제 임의 제각은 없고 이게 좀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제각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장관 승인 받았다는 내용만 있으면 대손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금융권 이제 경험하시면은 이 부분은 12호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13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그래서 13개 정도의 세법상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4개, 그리고 채무자 회생,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 8호 채무자의 파산 또는 행방불명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호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케이스들이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지금 제각 내역이 이제 뭐 A, B,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 채권, B 채권, C 채권이 있는데 이게 어느 열거된 사유에 따른 제각인 건지 판단을 일일이 하셔야 됩니다. 대손금 이제 세무조정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것들이 이제 소멸시효 세트다. 그래서 뭐 소멸시효 A는 소멸시효에 따른 제각이다. 그리고 5는 이제 회생계획인가, B는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또 회생불능이다. 받을 수 없는 채권이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호 채무자의 파산자의 파산으로 인해서 C는 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또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지 여부를 검토했는데 A, B, C 다 할 수 없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하나 넣어볼까요? 예를 들면 그냥
회사가 그냥 친한 사이여서 제각을 해줬어요. 면책을 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세법상 인정 못 받나. 세법상 이유 근거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A란 채권이 1,000원, B 채권 2,000원, C 3,000원, D 4,000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D 같은 경우는 세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송금 불산입 D 4,000 송금 불산입 D 4,000 이게 이제 유보로 하냐 기타 사유 유출로 하냐는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른데 이거는 뭐 회사가 돌려받을 거라는 그런 의지가 없는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기타 사유 유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이렇게 세무 조정이 됩니다. 이 4천은 이제 이미 부인을 하고 가는 거고, 자 이제 A, B, C에 대해서는 판단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뭐가 끝나냐면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연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A, B, C가 단기에 세무 조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단기가 기속 사업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또 단기에 비용 처리되어 있는 게 잘못된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단순한 기속 시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유보로 세무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멸시효와 회생 계획인가와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에는 언제가 기속 시기가 될까요? 이거는 또 식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령을 보면은 자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생령 제19조의 2 제3항에 보면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면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리고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속시기가 되는 거고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그러니까 회계가 비용 처리한 날로 기속시기를 봐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한번 보면은 네, 소멸시효와 제5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 결정에 따라 회생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속 사업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됐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제 회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회계 담당자 따로 있고 채권 담당자 따로 있고 영업 담당하시는 분 따로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끝날 때 바로 즉각 이 회계팀에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약 작년에 완성이 됐는데 올해 회계는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소멸시효가 작년에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성금 불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단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속시기 차이니까 유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경정청구 들어가서 작년 세금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접수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금액이 작으면 좀 그것도 애매하겠죠. 근데 금액이 이건 받으러 이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회생계획인가가 단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속 사업연도가 되니까 네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채무자의 파산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채무자의 파산은 네 8호에 있었죠. 8호에 있었는데 제 사망 내용을 보면 8호 같은 경우에는 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기속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회계가 올해 회계 처리했으면 올해가 기속 사업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송금 세무조정 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대송금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세무조정 내역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대손 처리한 내역이 세법상 열거된 대손 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걸 확인을 했다면 그 사유는 그 요건은 언제가 세법상 기속 시기가 되는지 아까 본 것처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속 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회계가 비용 처리했던 사업연도가 또 기속 시기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사실 더 나아가면 회사가 이제 제시하는 그 사실관계가
이제 실제로 맞는지 판단도 사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회사는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라고 저희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채무자가 파산했다고 얘기하는데 파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회사가 좀 정당한 이 채권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또 채무자가 파산했다. 파산했으면 진짜로 파산했느냐? 세법상의 이제 파산 또 어떤 걸 또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파산했대라는 들리는 소문만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법적으로 파산 절차가 좀 진행이 되어야 또 이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도 사실 이제 하나하나 해석들을 좀 봐야 되는 거에 좀 필요합니다. 해석들을 좀 보고 회사가 또 제시한 사실관계가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 심화해서 검토하게 들어가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대손금 세무조정 검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큰 틀에서 여러분들께로 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께로 실제로 이런 대손금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좀 더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법령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관련 요건 해석도 찾아보셔가지고 조금 숙지하는 시간 더 추가로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